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내 만년 2위 포털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이 국내 1위 모바일 메신저 업체인 카카오를 흡수합병하면서 제2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최근 3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해온 다음이 최근 눈부신 성장 가도를 달리는 카카오를 삼켜 네이버와 격차를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카카오의 장외 거래 가격 기준으로 계산한 합병법인 시가총액은 3조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증권가가 삼성을 포함한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문제 주목을 하면서 수혜주 찾기에 나섰습니다. 최근 삼성그룹이 이건희 회장의 입원 등으로 지배구조 전환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다른 그룹들도 2, 3세 경영 정착화가 완성되는 과정이므로 올 하반기 지배구조 이슈가 본격화할 것으로 증권사들은 전망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작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육박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유가증권 시작의 시총 상위 10개 종목의 시총 비중은 39.42%로 낮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과 비교할 때 1.32%포인트 높아진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주가 상승과 원화 가치 상승으로 이중의 이익을 얻으면서 국내 투자자보다 월등한 수익률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신증권과 블룸버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를 원달러 환율로 나눈 달러원 환산 코스피 지수는 지난 23일 현재 1968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주간 기준으로 2011년의 8월 초 이후 2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정혜림입니다.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더위를 지난 주말에 내린 비로 한풀 꺾여졌는데요. 그 비가 국내 증시 코스피의 열기마저 식힌 것 같습니다. 오늘 양대 증시 현재 양지수 모두 하락 압력 받으면서 약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전일장에서 2017포인트까지 연이어서 연고점을 경신해 갔죠. 이렇게 연고점 경신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오늘 하루 쉬어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썸머 랠리를 대비하기 위한 세력 비추기에 나선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면서 기관의 매도 공세에 힘을 못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여전히 10거래 연속 사주고 있는데요. 기관이 장 초반부터 매도세가 거세면서 현재까지도 1,000억 원이 넘는 매물을 쏟아내면서 지수 하방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2,010선마저 내주면서 현재 2,009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까지 잘 나가던 코스닥 지수도 오후장 들어오면서 하락 반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550선 계속 터치하면서 오늘 안착 기대감을 불어넣었는데요. 조금 전에 하락 반전하면서 현재 549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급적으로 외국인 기관 동반 양매도로 나오다 보니 지수가 버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마감까지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도 하락 압력 받으면서 원화 강세 기조가 여전합니다. 외환시장 동향도 잠시 후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 최재식 연구위원이 이번 주 한 주간의 일정 주목해보신 일정표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내일 밤에 발표가 되는 미국의 4월 내구재 주문 주목해보자고 하셨고요. 그리고 29일 목요일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 수정치 발표와 함께 아무래도 지금 미국 부동산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4월에 미결 주택 매매 발표 역시나 주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30일에 우리나라의 산업 생산과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까지 우리나라 경제 지표까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간의 일정 살펴봤는데요. 최재식 연구위원과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는 미국 쪽부터 우리나라 경제 지표까지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한 주간의 일정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일단 월 마지막 주다 보니까 4월달 지표, 그다음에 또 분기 성장률 수정 지표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다수가 나옵니다. 일단
그 내구재 주문 지표 외에 29일에 나올 1분기 경제 성장률 수정치 발표가 있습니다. 이미 잠정치가 큰 폭 하락한 데 이어서 이미 수정치가 추가로 하향될 조정 가능성도 있어서 어느 정도 1분기 성장에 우려에 대한 부분은 남아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4월 내구재 주문 역시 2월과 3월에 워낙 또 잘 좋아서 4월에 나오는 올해 나오는 4월달 지표는 재차 개선세가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중후반 가서는 4월 개인 소비와 4월 개인 소득 전망치도 전월 대비 상승 둔화로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최근의 경제 회복 기대감이 다소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경기 회복 기대감의 둔화 자체는 시장 컨센서스를 봤듯이 시장 전망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은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가 경신에 이르렀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4월 산업생산 및 경기 종합지수가 나오는데요. 일단 4월 산업활동동의 같은 경우는 4월 세월호 사고 여파로 해서 내수 쪽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의 영향 정도가 파악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변동치가 2월과 3월 연속적으로 하락했었는데 이번에 나온 4월달 지표 역시 큰 개선세는 보이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서는 모멘텀 역할은 하기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간의 일정표 보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강보합 출발했습니다만 연고점 경신에 따른 피로감 때문인지 오늘 하루 쉬어갑니다. 장중에 잘 가던 코스닥도 오늘장 시작하기 전부터 조금 전부터 하락 반전한 채 현재 움직여주고 있는데 양대지수 오늘 이렇게 나란히 쉬어가는 움직임입니다. 마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단기 급등에 따른 과열 양상이고 상승 필요가 커질 수 있는 시점이라 생각이 됩니다. 개인들의 펀드 판매에 따른 기관 매도세가 여전히 크게 나오고 있고요. 또 그동안의 시장을 이끌어왔던 외국인들의 매수 둔화 가능성도 금주에는 엿보입니다. 그 이유는 5월 말을 기준으로 카타르와 UAE가 MSCI 신흥시장에 편입이 되는데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 3천억 원에서 5천억 원가량의 외국인의 인덱스 순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업종 전반에 보다는 실적 오전 개별 저평 거주라든지 수급적 위에 있는 개별 재료주 정도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일반 업종보다 실적이 좀 뒷받침해주는 업종 좀 잘 살펴보자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동향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약보합 출발한 채 보합권 등락 거듭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외환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지난 5월 7일부터 오늘까지 달러원의 1,020원대 박스권 행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40전이 하락한 1,024원 2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023원 50전과 1,024원 70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간 현재는 1,023원 9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원의 지지부진한 방향성은 지난 주말 국제외환시장에서 다른 달러 위험 통화상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호주 달러와 싱가포르 달러 등 대표적인 아시아 통화들이 달러화 대비 보합권에서 움직였고요. 다만 달러화는 엔화와 유로화에 대해서만 두드러진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로화의 경우 유로존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온 영향을 받아서 약세를 보였고요. 엔화의 경우는 미국의 주택지표 호주에 따라서 증시가 강세를 보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결국 국제외환시장은 달러화의 각 상대 통화별 사정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미 주택지표의 호주에도 불구하고 미 국채가 강세를 보인 점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시장은 미 경제지표 영향력이 이전보다는 훨씬 약해졌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달러원은 국내 수급과 당국의 개입 경계감 사이에서 정체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말을 맞춰서 내고가 출회되고 있다는 점과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10%일째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점이 달러원에게 상방 경제성을 제공하고 있고요. 당국의 개입에 대한 경계감은 이전보다 더 강화되면서 환율은 하방 경계성을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의 경우는 이전보다 높은 수준인 1,023원대에서 개입을 단행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로 인해서 장중 1,025원 50전까지 상승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에게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딱히 수급도 뒷받침해 주지도 않고 당국과 내고 물량의 눈치 본기 장세가 현재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환시장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네, 달러원이 박스권을 벗어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일단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이러한 상태가 좀 더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본다면 원화가 좀 더 해외 위험 통화들과 함께 흐름을 함께 할 경우에 당국이 우려하는 절상보다는 절하로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이것은 아시아 위험 통화들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호주 달러의 추가 약세 가능성 때문인데요. 호주 달러는 철광석 같은 수출품들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약세가 진행 중이고요. 현재로서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화와 호주 달러의 상관성이 0.8 정도에 이르는 만큼 매우 높은 비율로 방향성이 같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호주 달러 약세는 국제 외환시장에서 N 크로스 포지션의 청산을 유도하면서 N1의 반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달러원이 시장 자율적으로 반등할 것인지 여부가 향후 서울 외환시장에서의 주요 관전 포인트로 하겠습니다. 네, 우선 당국의 계획 경계감으로 1,020원대는 하단은 지지해주는 모습인데 앞으로 반등할 조짐이 있는지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장 떠오르고 있는 글로벌 이슈들 점검해 드리고요. 마감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22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달 5일에 22 통화정책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이에 앞서서 많은 기사들이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해도 강세화되고 있는 유로화를 잠재우긴 어렵다라는 이런 회의적인 의견이 참 많거든요. 이사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일단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시장이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했을 때 결과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죠.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시중은행이 20에 몇 개를 돈을 맡기게 되면은 거기에는 이자가 마이너스 0.1%가 되기 때문에 이자를 못 받는 상황이 되죠. 오히려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들이 그 돈을 시장에다가 가계대출이나 기업대출을 통해서 또 해외 투자를 통해서 시장의 어떤 유로화 강세를 약세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이제 현재 시장의 모습이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때까지도 기준금리가 굉장히 낮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네. 0.10% 내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일단 22의 어떤 금리 인하는 이제 기정사실을 받아들이는 거고 시장에서는 이걸로 이제 그 파장이나 기대치에 대한 그 간보기 뉴스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22에서 금리를 낮추는 거 의미가 사실은 그 프로테지를 보면 사실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 의미가 아주 미세하게 있습니다. 어떤 미세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중은행이 20에 맡겨야 될 보통 하루 맡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기간제 예금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맡겨야 될 돈을 계속 들고 있으면 손해가 나니까. 물론, 안 쓰면 손해는 안 나죠. 안 쓰면 손해는 안 나지만 사실은 그 돈이 이제 유동성으로 돌 수밖에 없는 현상으로 보았을 때는 충분히 좋은 어떤 효과를 낼 거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때까지 낮은 금리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별 효과 있겠냐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약간 오판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제가 생활했던 처음에 그 OMT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힘이 약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 시장에 고여있는 돈을, 흐르게 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준다면, 이거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봐야지, 효과 미미로 보는 것은 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효과가 없다라는 것은 오판일 수도 있겠다. 유동성 공급을 해주는 만큼 어느 정도의 시장 흐름은 도움이 될 거라고 해주셨는데요. 금리 인하 같은 이렇게 소극적인 경기 부양책보다 긴급
구제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일각의 의견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사님께서 뭐 채권 매입은 물 건너 갔다고 하신 기억이 났는데요. 타이밍 놓친 걸로 보는 게 좋은 걸까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리 인하를 해서 은행이 자발적으로 돈을 시장에 뿌려줄 거냐, 아니면 ECB가 주도적 역할을 해서 돈을 시중에다가 뿌려줄 거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맞겠냐라고 본다면 미국경으로 본다면 역시 그 중앙은행에 돈을 뿌려주는 게 더 그렇죠. 나을 수 있겠죠. 그건 뭐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OMT나 어떤 긴급 채권을 매입하는 거, 이거는 사실 그 ECB로서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이 마리오 드라기 총재 입장으로서는 모든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수렴해서 결정할지라도 각국에서 이걸 가지고 헌법 소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태클을 걸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고유 권한 내에서의 움직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금리 인하 쪽이 ECB로서는 부담이 없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OMT가 저는 이제 물 건너갔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 마이너스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올해 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작년에 했어야 돼요, 작년에. 작년에 하고, 올해 이제 OMT라든가 이런 걸 썼어야 되는데, 작년에 해야 될 거를 리서비스로 시간을 끌어서 이렇게 버티다 보니까, 이제서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마리오 드라기 총리, ECB가 벼랑 끝에 와 있기 때문에 뭔가 하지 못하면, 일단은 이번에는 실기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죠. 왜냐면 시장에서는 뭔가 할 거라는 게 이제 기대치가 완벽하게 드러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OMT를 하자니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시간을 더 끈다면 이것은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도 아시겠지만 테이퍼링이 다 끝나는 상황에서 추가적 유동성 공급을 안 하는데 굳이 ECB가 미국을 대신해서 유동성 공급을 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또 실제로 이 국채에서 어려운 나라들, 뭐 남유럽을 대상으로 해서 국채를 매입해주는 상황이면 효과가 있겠지만, 그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이탈리아를 중심적으로 같이 하게 되면 그 자금의 한계도 있겠고, 그 효력도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뭐냐면 공통적으로 다 거의 같은 나라를, 그러니까 각 나라들을 다 같이 매입을 해라. 그러면 ECB로서는 일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런다면 사실은 ECB로서는 굳이 OMT를 만지고 싶은 생각은 없죠. 오히려 OMT를 만지더라도 최악의 상황에서 만지겠다라는 어떤 생각밖에 없다라고 본다면 사실은 10월 넘어간 다음에 OMT가 가능하겠냐라고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만약에 이번에 OMT를 한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지금 하면 오히려 테이퍼링 끝나기 전까지는 한 6개월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 10월달, 12월달 얘기하면 제가 볼 때 12월달에 맞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럼 6개월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효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효력이 거의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효력이 있을 때 적게 좀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중국 쪽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적절한 시기에 통화 정책을 미세 조정할 수도 있다라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뭐 그렇다면 그동안의 경제 성장률 목표 달성에 다소 부담을 느낀 행동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볼 때 리커창은 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되고 있어. 계속해서 뭔가를 하긴 하는데, 이게 돈 필요한데 돈 던져주는 거거든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이 분위기거든요. 이 지금 중국이 모르는 게 뭐냐면, 중앙은행이 뭔가 의지를 피력하는 그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국소적으로만 접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 한 걸 다 모으면은 이게 대규모 경기 부양인데도 불구하고 이 경기 부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시장은. 그러니까 찔끔 주가가 올라버리고 다시 제자리. 그러니까 사실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주식 시장을 살리기 위한 뭐 정책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안 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경기 부양책은 경기 부양책이지만 미세 조정이라는 어떤 단서를 붙여놔 버리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리커창이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을 일단 중국이 경제가 성장 둔화되는 것에 대한 것을 인정한다라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결국은 경기 부양을 할 거라는 건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할 이유는 전혀 없지 않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의 어떤 리커창의 발언은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려 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세 조정을 할 거냐, 상황에 따라서 대규모로 할 거냐. 근데 사실은 대규모로 갈 시기가 저는 늦어지고 있다는 거죠. 좀 더 빨리 당겨야 되는데 만약에 늦게 되면 오히려 중국이 미국의 어떤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으로 갈 때 오히려
부분 언덕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22에서도 효과가 반감한다라는 똑같처럼 중국도 효과가 반감을 하는 상당히 높습니다. 어쨌든 중국은 경기 둔화를 인정하는 부분이 이제 100%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대규모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은 솔솔솔 더 피어나고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미세 조정을 끝나고 만약에 대규모 부양책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과연 언제쯤 내놓게 될까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사실 기간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늦어도 7, 8월에는 해야 됩니다. 늦어도요. 이제 더 이상은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준율 인하라든가 금리 인하는 보통 6개월 뒤에 효과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분위기로 효과를 주고 시장의 효과는 한 6개월. 그러면 6개월을 본다 그러면 12월 전에는 효과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언제 해야 됩니까? 이달이나 다음 달에 해야 되는 거죠. 정상적이라면. 근데 그것도 혹시 모르니까 한 2달 늦춘다 그래도 8월 전에는 해야만이 금리 인하라든가 지준율 인하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정말 중국 정부의 문제가 될 수, 패닉이라는 쇼킹한 사건이 터지지 않는 한은 사실 중국이 바로 카드를 끄집어내기 쉽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흐름상에서의 문제점, 또 글로벌 흐름상의 어떤 언제 뭔가를 해야 되냐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쫙 펴서 본다면 22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다면 앞으로 한두 달 내에 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오히려 시장의 카드만 남발하고 그 결과는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한두 달 사이에서 전 세계가 어떤 그 완화 기조를 한 번 더 강하게 지속하는지를 꼭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다시 기관의 발목을 잡히면서 코스피 2013마저 하회했는데요. 월말 윈도우 드레싱 들어올 생각 안 하네요. 언제쯤 들어올까요? 그러니까 윈도우 드레싱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죠? 네.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왜냐하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기관들 외국인이 사주는 상태에서 기관이 한 번만 들어와주면 그냥 주가는 확 뛰어버릴 정도의 어떤 에너지가 지금 충분히 지금 돼 있어요. 근데 기관이 안 들어오죠. 근데 그 올해 들어와가지고 기관들 특징이 뭐냐면 쿼드러블에 다가오면 쿼드러블을 주회합니다. 그 전주에. 쿼드러블은 6월 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주는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주는 충분히 눌러서 포트를 변경하는 과정 속에서 내주 초를 아마 노리지 않을까. 그렇다면 결국 기관들이 그때 들어오는 걸 외국인들이 한다면 외국인들은 끝없이 시장에 들어올 확률이 상당히 없다는 거죠. 지금도 10거래 이상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계속해서 고점을 높이고자 하는데 못 올라가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기관들의 기관은 꼭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본다면 기관들의 포인트로는 아마도 다음 주 초 올해 계속 그 쿼드러블이 있는 시점에 들어왔던 거 본다면 그 시점을 우리는 타켓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이번 달 초에 들어와 주지 않고 소멸됐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쿼드러블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냥 옵션 만겼죠. 근데 이번에 이제 쿼드러블이죠. 그러니까 내마냥 오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포트를 변경을 상당히 좀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 여력이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좀 물량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기적인 차이점을 좀 찾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죠. 자기들도 밑에서 받아서 올렸지만 이렇게 빠르게 더 오를 건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현실로 들어간다면 이제는 움직일 때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쿼드러블 워칭데이 내 마녀가 들어와주는 날이기 때문에 기관도 이번에는 내달 초에 들어올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에는 특징주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특징주를 가져왔는지 한번 여러분 보시죠. 한국 자, 인사드립니다. 나무노 멘토입니다. 자, 오후 2시 20분 나무노의 Y 시간에는 그날 가장 특징주를 골라서 여러분께 상세히 짚어드리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어떤 종목 가져왔냐면요. 한국전력 가져왔습니다. 한국전력. 한국전력이요. 오늘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3% 이상 급락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39,400원까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이 유틸 업종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왔었는데 이 한국전력이 지금 오늘 급락을 맞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 이유는요. 전기요금 산정 기준에 대한 개편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개편하기로 결정이 났는데 결국 이제 한국전력이라는 기업의 내부적으로 보면 이 규제 서비스 사업과 비규제 서비스 사업이 있어요. 규제 서비스 사업이라는 것은 정부가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일반적인 전기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비규제 서비스라는 것은 한국전력이 전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 해외 사업도 할 것이고요. 원전 사업도 할 것이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비규제 서비스 사업인데 이 규제 서비스 사업은 원가에 연동되어서 전기요금을 인상을 해주고 이러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여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냐면 한국전력이 해외 사업을 하면서 손실을 봤다든지 원전 사업을 하면서 손실을 봤다는 부분들 전체를 이때까지는 놓고요. 한국전력의 실적을 가지고 요금을 연동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는요. 한전 너네들이 이 비규제 사업은 신규적으로 했던 사업들이고 안 해도 되는 사업 부분이고 거기서 마이너스가 난다면 그건 너네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즉 이 국내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이 전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업과는 별도로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나는 부분은 정부가 보전해주고 이에 따른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인상을 허용하겠지만 너네 기업이 잘못해서 만들어진 마이너스 부분까지 전기요금에 산정시킨다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요금 상승에 과거에는 한전이 다른 일 해가지고 마이너스 난 것도 요금 상승의 요인으로 다 만들었었는데 이 부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금 상승 부분에 분명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교육용 전기요금을 4% 인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2분기 실적이나 향후 실적이 조금 개선되는 속도가 늦춰질 수 있지 않을까. 이 우려가 오늘의 한전의 급락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수급적인 부분 좀 체크해 보자면요. 외국인들은요. 작년 7월 달부터입니다. 7월 달부터 27,000원대부터 계속적으로 매수를 했어요. 27,000원부터 매수했으니까 무려 42,000원 이 정도까지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많이 가격 상승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기관은요. 기관의 흐름들 재밌습니다. 올해 35,000원 올해 초입니다. 35,000원 이상에 접근될 때부터 계속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연기금도 매도하고 투신도 매도하고 증권사도 매도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여튼요.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 그리고 35,000원 이상에서의 그 기관들의 매도를 이겨내는 외국인의 매수가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뉴스가 나왔으니까 외국인의 매수가 강도가 세지기는 힘들 거라는 거죠. 그리고 기관의 매도는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가격이 좀 급락이 들어오고 있다. 최근에는요. 한전 추천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봤는데 역시 추천을 많이 나올 때 개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사고 싶어 할 때가 항상 고점이 형성되는 거 안타까운 일이죠. 자, 핵심 포인트 짚어볼게요. 우선요. 신전기요금 산정 기준은 결국적으로요. 수익성 하락은 분명히 불가피합니다. 과거에 한전이 다른 데서 소위 말해서 다른 데서 뭐 좀 안 돼도 어쨌든 뭐 정부가 가만히 있겠어? 요금 올려주겠지? 이러한 기대감에 너무 안일한 대책을 좀 많이 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분명히 각 사업 부문당 굉장히
이 생산성 효율이 높아져야 될 것이고 이 의사결정함에 있어서 타당성 분석이 분명히 따라야 될 것입니다. 여튼요, 단기적 수익성 조금씩 둔화될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 세계 에너지 가격, 즉 원료가 되는 부분이 좀 더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유연탄 같은 경우에는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에 따라서 수요가 부족한데 공급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가격이 계속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수익성에는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 원전 발전 단가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나라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에 의해서 수익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는 앞으로 이제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한 가지의 부족한 부분을 이 나머지 부분이 어떻게 채워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향후 전망 한번 보면은요, 3분기의 호재와 4분기의 악재가 겹쳐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9월 달에는요, 전기요금이 한 2.5% 인상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2.5% 인상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게 3분기죠. 4분기에는요, 지금 원전 사업에 대한 충당 부채가 잡힐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4분기는 굉장히 좀 암울한 어떤 데이터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3분기, 4분기, 3분기까지 보고 갈 것이냐, 4분기까지 보고 갈 것이냐의 절충 정도의 가격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기분 좀 좋은 부분은요, 6월 하계요금, 작년에 이제 11월 달에 개편했죠. 전기요금 개편안 때문에. 6월 달부터는요, 이제 하계요금이 적용됩니다. 하계요금이 적용된다는 것은요, 6월 달, 이제 6, 7, 8월 달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되냐면, 한 20%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2분기, 특히 이제 4, 5월 달까지는 아니지만, 6월 달이 잡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이 하계요금 적용에 의해서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영업이익이 한 4,500억에서 5,000억까지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어떤 애널리스트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지금의 이러한 상황이라면, 4천억대 정도, 5천억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4천억은 좀 상회하는 정도의 영업이익을 충분히 만들어낼 것으로 봅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국전력에 대한 전반적인 기업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는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바로 기업의 주가가 적정한 가격이 있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적정한 가격보다 높다면 팔아야 될 것이고요. 적정한 가격보다 낮다면 사야 되는 게 주식인데, 그 적정한 주가의 플로우 개념으로 접근시킨 밸류밴드를 통해서 여러분께 대응 전략 말씀해 드릴게요. 자, 밸류밴드 보시죠. 저기 지금 제일 위에 빨간색, 제일 상단입니다. 빨간색을 돌파한 가격이요, 37,000원대, 35,000원에서 36,000원대 올라갈 때입니다. 저 구간요. 저 구간 보시면, 아까 제가 기관은 올해 35,000원부터 계속 매도하기 시작했다 그랬죠. 저도 동일한 의견입니다. 왜냐면 35,000원이라는 가격은 1분기에서는요, 고평가 가격입니다. 따라서 매도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향후의 실적 기대감 때문에 추가적인 슈팅이 나왔습니다. 슈팅이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화살표로 그려놓은 단기 최대 고평가 영역을 돌파를 했거든요. 이거는요, 완전한 고평가죠. 주가는요, 고평가가 되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버슈팅이 나왔으니까 하락 시에는 속도가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나왔던 돌발적인 악재는요, 주가가 어느 자리로 다시 본래의 적정 주가 수준으로 내려올 수 있는 하나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요, 저평가가 되어 있으면 악재가 나와도요,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작습니다. 근데 고평가가 되어 있다면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클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한국전력은 오버슈팅. 아마 지금 서울경제TV 보시는 분들은요, 금요일날, 그리고, 대박플러스나 투맨쇼 같은 거 보시면 제가 한전, 42,000원, 3,000원까지 갈 수 있지만 그 가격은 분명히 완전히 매도해야 되는 가격이다 라고 지난번 언급했던 내용들 충분히 보셨을 것인데요. 역시 고평가에서 일단 적정 주가 수준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내재 가치와 시장 인정 가치 상위 적정 주가는 얼마인가? 2분기, 현재 분기에서의 적정 가격은요, 37,000원 선입니다. 그러면 지금 39,000원이 넘는 가격이죠. 아직도요, 오늘 이 정도 가지고도 고평가가 다 해소되었다, 보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37,000원대까지는 분명히 회귀하지 않을까. 오히려 거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생긴다면 한 단계 낮은 가격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떨어졌다고 해서 싸구나,
매수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분명히 인지하셔야 될 것은 고평가 구간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물량이 많다면 반등시마다 물량 축소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전력 이 특징주 Y로 다뤄봤고요. 여러분들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이슈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 멘토입니다. 네, 제가 추천을 해서 수익이 났던 것들, 방금 나갔었죠? 손절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손절한 거가 훨씬 적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시장 마이너스로 두 지수 다 돌아섰습니다. 확실하게 지금 고민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어떻게 조금 대응을 해야 될지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자, 현재 외인들이요, 720억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코스피에서요, 기관은 1100억 정도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요, 양매도가 좀 강합니다. 외인 230억 매도, 기관 320억 정도 매도를 보여줍니다. 투신권과 서브펀드 쪽에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네요. 자, 항상 같은 말씀 드립니다. 6월 중반 정도까지는 코스피가 우위에 있다. 그래서 최근에 코스닥이 그래도 코스피 대비 강한 모습 조금 보이고 있지만 계속적인 이런 횡보 움직일 가능성에 저는 베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는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6월 중순부터 FOMC 의사록에 대한 부분이 아마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정도까지가 가장 조금 안전한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고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셨죠? 자, 종목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아래 문자로 네, 종목에 대해서 이름과 그리고 매수가와 비중 정도 적어주세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붙여주시면요, 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가져온 수급 백종조 보겠습니다. OCI, LG노텍, 현대제철, 기업은행, 유진테크를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OCI를 좀 볼게요. 네, OCI가요,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현재 잠깐 볼까요, 차트를? 한 1.9% 정도, 2% 정도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OCI, 이슈가 뭡니까? 잘 아시다시피 2분기 실적 기대가 굉장히 커진 상황이에요.
상승 쪽으로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는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꾸준하게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하나케미칼도 마찬가지예요. 기관 매수 들어와주고 외인들이 팔고 나가지만 기관이 그래도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해주면서 주가를 최근으로 바닥에서 끌어올려줍니다. 자, 상승 분위기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열려 있는 것이 미국 쪽에서 정책적인 측면 나와주고 있고 정책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폴리실리콘 가격에 대한 부분 상승 포인트 크진 않지만 현재까지 유지해주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폴리실리콘 만드는 비용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2분기 때 영업이익 자체가 OCI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날 겁니다. 1분기 대비해서요. 1분기도 괜찮았는데 그래서 조금 현재 주가 흐름 자체가 크게 본다면 좀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계기 같아요. 요런 좀 그림을 좀 그려보고 싶습니다. 요렇게 돼서 주가가 어떻게 갈까요? 평행하게 하나 만들어 본다면요. 이렇게 좀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해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여기 한번 올라가는 포인트 다음 얼마까지 볼까요? 얼마까지죠? 한 최소 20만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냐라는 판단입니다. 20만원대는 여기에요. 선 상단 부분은요 22만원까지 나오지만 1차적으로는 가장 안전하게 올라가는 포인트 20만원 포인트 가운데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포인트는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계속 갑니다, 이거. 자, LG노텍입니다. 오늘도 3.3% 정도 급등을 하네요.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것도 오전 방송에 선상클럽에서 매수 질문 주셨길래 제가 매수 괜찮다라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기억을 하실 거예요. 대형주 쪽으로는 확실하게 잘 집어내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제가 좀 잘 집는 것 같습니다. 대형주 쪽으로는요. 자, 바닥에서 움직임 자체 포인트 정말 좋았습니다. 이 종목은요. 22선 깰 때마다 그때 22선 깰 때였어요. 깨고 올라가는 포인트였는데 이날이었나요? 목요일이었나? 잘 짚어드린 것 같고 상승 나와줍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 최근 들어서 어떤 수급이죠? 이거 로만손이네요. 죄송합니다. 로만손 추천주죠. LG노텍 수급 보니까요. 기관들이 다시 연이틀 강한 매수 들어와주고 있고 그쵸? 네, 연기금 강한 매수 들어와줍니다. 자, 오늘 수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늘 수급 보이시나요? 외인들과 기관의 금액입니다. 양매수 수량으로 볼까요? 네, 수량으로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수량으로 보자면 외인이 한 22,000주 이상, 기관이 8,000주 이상 매수가 양매수가 들어와줍니다. 좋은 흐름.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외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흐름이 올라가고 있다. 하나 걱정인 것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보세요. 주목으로 볼까요? 이미 이 라인 자체 뚫고 올라가는 포인트가 기로였는데 올라섰어요. 자, 그 다음 포인트 어디입니까? 박스권 요 포인트입니다. 요 포인트 도달을 했죠? 그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125만원 정도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딱 도달을 하네요. 내일부터가 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가져가시고 내일 상황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없으신 분들은 들어가시는 거는 안 됩니다. 아셨죠? 네, 그냥 잘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해당하는 내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제철 볼게요. 현대제철. 자, 오늘 수급에서 조금 바닥 포인트가 나오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밀렸다가 올라갑니다. 현대제철이 많이 못 갔지만 다른 종목들, 포스코 같은 경우가 주가 흐름이 처음부터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고 현대제철도 이제서야 서서히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포인트인데 자, 현대하이스코 같은 경우도 주가를 굉장히 무섭게 올라갔죠. 네, 그냥 계속 올라갑니다. 이거는 좀 놓친 종목 중에 하나죠. 매수하기는 좀 반대 의견 드리겠고요. 자, 현대제철. 그러니까 이 친구 혼자서 얘 혼자서 하려다가 이 친구 혼자서 못 가고 있어요. 상승 쪽 분위기가 안 나와줍니다. 근데 천천히 나와주고 있어요. 자, 쌍바닥의 분위기가 요런 식으로 나와주고 있는 포인트가 잡힙니다. 자, 제가 보는 포인트 이렇게 고점 포인트 라인을 살펴보자면 어느 정도 이게 고점 포인트 구간에서 약간 위험하게 보일 수도 있겠다. 고점에 맞고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 흐름 자체는요.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서서 이게 W자 패턴자 보여주면서 큰 패턴이죠. 전고점까지 올라갔다가 얼마입니까? 7만 3,4천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 조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아니면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그림이. 그래서 이런 포인트 수급 볼까요? 오늘 수급 보니까 자, 양매수 잘 들어옵니다. 외인이 36,000주 기간이 4,000주 이상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어요. 최근에 수급 보니까요. 기간 다시 매수가 좀 들어오는 분위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외인들도 안 들어오다가
좀 매수가 좀 들어오네요.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는.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2분기 긍정적이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나. 매수 가능하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고요. 철강주 중에서 포스코가 최선호주긴 하지만 현대제철도 나쁘지 않아서 들고 나와봤습니다. 자, 그리고 은행주 갖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들, 앞으로 시장에서 OCI나 현대제철이나 은행주, 기업은행들은요, 시장을 이끄는 종목들이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기업은행은요, 제가 은행주 갖고 나올 때마다 가지고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때 뭐 말씀드렸죠? 송혜 선생님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4월 달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송혜 선생님이 광고 모델을 한 이후부터 해서 기업은행의 예금 잔고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시죠? 그 은행주 중에서는 항상 제가 기업은행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제. 자, 주가가 잘 가고 있는데, 오늘 수급도 보니까요, 외인들과 기관의 양매수 아주 많은 물량을 좀 잡아줍니다. 그쵸? 외인 3만 주, 기관 8만 9천 주까지 현재 잡혔는데, 연기금 나가긴 하나요? 좀 살펴볼게요. 전반적인 수급 자체를. 자, 기관은 매도를 일관하다가 다시 매수가 잡히고요. 외인 매수 연이어 들어오고, 개인만 어차피 어쨌든 개인만 또 나가고 있네요. 연기금은 계속 매도를 일관합니다. 근데 물량 거의 다 털었어요. 많이 없어요. 한 달치 물량 보면은.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요? 좀 상승 쪽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하기 참 좋은 종목이에요. 조정이 나온다면은. 이 종목은요, 언제 말씀 많이 드렸냐면은, 이 포인트를 좀 바닥 인식을 하고서 제가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포인트에서 4월 달에 정말 기업은행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 그래서 올라갔는데, 어느 정도 고점 포인트죠? 딱 보면은 느낌 오시죠, 이제? 어느 고점 포인트 정도까지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는 종목이고 조정이 나온다면은 그때 좀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보다는 관망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거 듣고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잘 들고 가세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작은 종목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작진 않죠? 시가총액이 4,700억 정도 됩니다. 유진테크 갖고 나왔습니다. 자, 유진테크를 보면 주가가 지금 오늘까지 굉장히 좀 갑자기 급등을 해요. 그렇죠? 바닥 포인트에서 급등을 합니다. 쭉쭉 올라가는 포인트가 잡힙니다. 자,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을지 여부는 뭘로 판단하라? 수급으로 판단하라. 자, 수급 보니까요, 기관들의 매수가 이렇게 잘 들어와줘요. 외국인이 잘 들어오진 않아요. 개인들로 팔고 기관이 다 잡아줍니다. 자, 오늘 수급 볼게요. 오늘 수급은요, 외인이 현재까지 1시 반 기준입니다. 외인 기간 양매수가 좀 잡힙니다. 개인 물량을 빼먹고 있어요. 차트 흐름 올라가죠. 자, 더 갈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기로에 놓였어요. 전 고점 포인트가 얼마냐면요, 한 23,000원 정도가 돼요. 근데 지금 22,500원이라고요. 지금 또 보면은 크게 보자면 이거 보이시죠? 이거 보이시죠? 1년에 한 번씩 도달했던 그런 고점 포인트 또 왔습니다. 자, 고민이 됩니다. 또 올라가더라도 또 맞고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시면 안 되겠죠. 근데 수급은 좋아요. 언제 사야 됩니까? 이 종목. 분명히 사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큰 그림으로 보자면 요 포인트 자체, 요 정도 포인트 자체가 바닥의 포인트가 잡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고, 첫 번째 가능성. 두 번째는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두 가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이기 때문에 보통 세 번째, 네 번째부터는 뚫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방금 LG 이노텍도 그랬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관망의 심리를 유지하셔야 돼요. 코스닥 중에서 양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관망 심리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고 가시기에는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 매도도 아니에요.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유진테크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방송 보시다가 종목 상담을 하시면서 문자를 주시면 돼요. 그래서 방송을 제가 계속 하니까 그때 맞춰가지고 대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종목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 계속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계속 좋다 말씀드리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좋다 말씀드리고, 네, 엔지니어링이 포트에서 사라졌어요. 아시겠지만 오전 방송 포트에서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안 나갔는데, 그래서 오전에 제가 누적 수익률이 61%가 됐죠. 엔지니어링을 빼버리면서 수익을 한 7% 정도 먹고 나온 것 같아요. 자, 삼성물산 좀 밀리고 있고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오늘 좀 보합권이네요. 삼성물산 볼게요.
63,000원이십니다. 60% 매도 시기를 놓치셨다. 네. 그런데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7만원과 7만, 고점이라면 72,500원. 여기랑 현재가 7만원 자꾸 생각을 해보자면 2,000원, 3,000원. 현재가로 보자면 3,000원 차이입니다. 네. 4% 차이예요. 그리고 현재 수익은 몇 프로 나오고 계시냐면 63,000원 매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수익이 많이 나오고 계시잖아요. 얼마 차이입니까? 6,500원 수익 나오고 계시잖아요. 거의 10% 가까이. 그렇죠? 욕심이세요. 네, 그렇죠?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면은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죠. 자, 볼게요. 수급 오늘 보니까 기간 매도 너무 강하네요. 기간 매도 굉장히 강합니다. 최근에 수급 볼까요? 기간 매도, 연이은 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비중을 절반까지 줄이겠습니다. 절반. 제가 이거 상담해드린 분 아닌가요? 그때 얼마 깨지면 절반 줄이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절반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비중을 절반 줄이시고 가져갈게요. 아셨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유하고 가시는데 조정이 좀 더 나올 수가 있어요. 절반 줄이다가 나머지 보유하시는데 68,000원 깨지면 전량 매도 처리하시자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잘 대응해 주세요. 자, 그 다음 CKH 볼게요. CKH요. 차트 분위기 굉장히 좋네요.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그런 포인트에서 매수가 좀 하신 것 같은데, 9665님. 자, 보겠습니다. 4,260원. 자, 이 그림을 보셨나요? 저는 용기 내서 못할 것 같은데, 이 그림 보셨나요? 요런 그림 보셨나요? 이렇게 이제 바닥에서 두 번째 바닥 나오니까, 올라가니까 포인트에 매수를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자, 수급 있나요, 이 종목? 볼까요? 꼬이네요. 수급이 없네요. 매수가 좀 들어와 주다가, 5월달 중반부터 해서 매도세가 좀 강합니다. 자, 어디서부터 강하냐면요. 이때 좀 매도세가 강하면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못 올라가네요. 이때 매수를 해주다가, 요때 매수하신 물량 정리 4월달 수급 잠깐 돌아가 볼게요. 밑으로 조금만 내려볼게요. 4월 언젠가요? 4월 거의 말부터, 4월 뭐 20일경부터 매수가 들어왔어요. 차트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20일경부터니까 이때, 죠? 잘 보세요. 요때 매수한 물량을 이때 지금 털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 가까이 수익 중이신데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또 나가나요? 오늘은 현재 밑에 있네요. 밑에. 여기 밑에 보이세요? 여기 있습니다. 선 그어드릴게요. 여기에요. 자, 보니까 외인 기간 양매도 잡히죠. 그쵸? 양매도 잡힙니다. 화면 바로 위에 있죠? 바로 아래 양매도 여기 잡혀요. 양매도가 잡힙니다. 조금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올라가는 건 나쁘진 않은데 종목이 지금 이게 시가총액 자체가 3,900억 정도 양호한 모습이지만 흐름 자체로 볼 때는 약간 좀 우려가 스러운 게 좀 있어요. 매도세가 양매도 너무 많이 잡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비중을 조금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비중을 10%만 가져갈게요. 10%만.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10%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요. 오늘 두 종목을 제가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이 종목입니다. KG인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13%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14,000원 깨고 내려갈 경우에는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바로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금요일날. 기억하십니까? 14,000원 이탈 시에는 정리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깔끔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수익 많이 제가 못 드렸는데 마이너스 20%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다른 걸로 이전에 말씀드릴 때 수익 내드리겠다 말씀드렸고 콜마 뭐 등등 엔지니어링 등등도 여러 가지 종목으로 수익 다 내드렸잖아요. 마이너스 안 내드렸습니다. 걱정 마시고 다른 종목도 잘 보시고 로만손 잘 가죠? 대우손해양 잘 가고 지금 또 두산인프라코 잘 가고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따라오시고요. 자, 그 다음 이것도 정리할게요. 제가 한번 된통 당하니까 손절가를 진짜 웬만하면 지키려고 합니다. 네. S1도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손절가 위에 있어요. 사실. 이게 수익이 나다가 빠졌는데, 수익률로 따지자면 마이너스 2.5%입니다. 뭐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이 너무 안 좋아지네요. 수급 안 좋아지면 칼같이 칠 테니까요. 여러분 잘 따라오시고, 나머지 종목들은 잘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추천주 없고요. 내일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기관의 매도 공세의 양대 지수 모두 오늘 하루 쉬어가는 움직임입니다. 오늘 하루 쉬고 내일 좀 더 뛰면 되겠죠. 이번 주에 강연회가 있습니다. 김선희 멘토가 토요일에는 부산을 찾아가고요. 일요일에는 대구를 찾아갑니다. 직접 만나보셔서 좀 더 자세한 종목 상담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짝 내일 짝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